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 변화와 아동 심리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사회 변화에 따른 아동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동 심리 치료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부터 점차 이제 발전이 돼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심리치료가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쵸?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든, 무슨 수업을 하든지 간에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개념을 알아야지, 아, 이게 심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사회 변화와 아동 심리 치료라든가, 사회 변화에 따른 아동 그런 모습들, 그죠? 그리고 또 아동 심리치료 역사라든가 아동 상담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요. 자, 사회변화 아동 심리치료를 볼 건데요.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일본에게 주권을 상실하게 됐죠. 예.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정치성이 흔들렸어요. 그런 다음에 병방에는 어때요? 패배주의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것들이 만연한 그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는 또 어때요? 바로 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죽었고요. 거기서 또 어떻게 됐어요? 이산가족이 생겼어요. 또 기아, 굶고 배고파서 없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악조건들, 환경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런 질병이라든가 공포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어때요?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상실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니힐리즘이 풍부한 그런 시기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물질 만능이 곧 시대 정신이 되었던 그 시기였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봐야지 아동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 걸 봐야지 아이들을 알 수 있듯이 역시 이 시대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60년대 산업화 운동이 생겼죠. 산업화 운동이 생겨갖고 어땠어요? 아빠들은 어떻게? 아침 새벽벌을 보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늦게 이제 집으로 들어오죠. 왜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산업 그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경제 성장은 굉장히 많이 큰 그 부를 이루었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결과 아래서 가족 간에는 부모 역할이 축소되었어요. 예. 왜 축소되었어요? 아빠의 부재로 인해서 아빠가 아침에 새벽벌 보고 나가고 어떻게 깜깜한 밤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부모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학업 위주의 교육 열풍이 또 부모 자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바람직한 역할 모델의 결여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예. 지금도 아빠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요. 그리고 또 밤늦게 이제 퇴근을 하다 보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잘 못 보고 지내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때요? 아빠 보면 낯설어서 울기도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때요? 별로 크게 변한 건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 현대사회의 잦은 지리적인 이동이라든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또 파괴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와 방임. 굉장히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부모들의 조바심이 또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아이들 학업 위주로 자꾸 아이들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네, 심리적인 부담이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죠. 어때요? 학습자분들께서도 자라는 과정을 한번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지?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땠나? 예. 그래서 이런 압력과 재촉을 받고 그런 사는 아동들은요, 어때요? 심신이 많이 지치고 점점 병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아니,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요. 너 행복하니라고 물어봐. 그럼요, 90% 이상의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니까요. 부모의 그런 부분들, 그쵸? 가정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부모가 자꾸 아이를 재촉을 하죠. 학업 성취. 주변에 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실이 놓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이 학원, 저 학원, 학교가 끝나면 또 돌아다녀요. 심지어는 유치원생들도요. 유치원에 갔다 오면은 두세 개 정도의 학원을 그냥 다닌단 말이에요.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이전에 그 아이들이요.
유치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내는 걸 보면은 고등학교 아예 이상 수준이라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불안과 좌절이라든가 끊임없는 긴장 상태 있는 아동들은요, 정신과 심리 기능 여러 가지 장애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알코올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약물을 사용해요. 또 어떤 애는 가출을 하기도 하고, 또 학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중퇴를 해요. 그래서 신문에 자주 나오죠? 이거. 청소년 성매매. 그렇죠? 그 다음에 임신과 성병, 자살과 우울증. 애들이요, 툭하면 옥상에서 떨어져요. 예. 수능 보고 난 다음에도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예. 컴퓨터 중독, 교내 폭력 및 범죄, 이런 거, 정서장애, 이런 것들의 문제를 나타내요. 예. 그래서 이미 오랜 전부터 전체 아동들 중에 5에서 15%가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미국 이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보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더 심각해요. 예. 자, 성인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가 아동들은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겠어요. 적응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발달과 과제를 수행하기도 벅찬 아동들이에요. 그래서 사회 변화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갈등을 정상 발달의 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들은 예전에 비해서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떻게 힘들게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정체감의 혼란과 상실, 또 애정의 결핍이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학교에서 심각한 거 뭐예요? 이 왕따 현상이죠? 왕따. 그 다음에 학교 폭력들. 예.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와 병리 현상이 아주 굉장히 급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 어때요? 그래서 아동들은요, 성적이라든가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으로 상처와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자신이 누릴 행복과 권리를 박탈당해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그리고 또 어른들도 너무 무관심한 그런 사이에 아이들이 정말 누려야 될 이런 행복들, 당연히 누려야 되는 아이들의 권리들, 예. 이런 것들을 박탈당한 희생자 아이들이요, 주변에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 갈등해요. 예. 그 다음에 상처받고 병들어 갑니다,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급증하게 되죠. 그래서 아동 심리 치료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요. 요즘은요, 정말 이거 진짜 심리치료 많이 해야 됩니다. 심리치료 아이들이 이런 정서적으로 인한 거 있죠? 이거 심리치료 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라면요, 반드시 이게 그 아이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결국은 온 인류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되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치료사라는 거, 심리를 치료하고 상담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정말 현장에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어요. 예. 그다음에 아동기는요,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아 존중감을 키워나가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을 해야만이, 그다음에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기술을 익혀가는 게 아주 중요한 그 시기예요. 아동기, 그다음에 청소년기, 그렇죠? 아동기 이전에 유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아기에 정서적인 상처가 입었잖아요. 그것이 치료받지 않고 이제 계속 지나갔어. 그러면 어때요? 이 아이가 그 상처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상처를 안고 있어요. 왜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넘어지잖아요. 심해 넘어졌어. 넘어지면 이제 상처가 이렇게 나잖아요. 상처가 난 자리에 어때? 흉이 지죠. 흉진 건 어때?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 흉은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볼 때마다 생각나죠. 아, 이거 내가 그때 어디 가다가 굉장히 크게 심하게 넘어졌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 바로 그 상처야.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가서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어렸을 때 이런 심리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 상처의 흔적처럼 반드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다시 심리 치료를 할 때는 바로 그 시점, 아이가 상처를 입었던 그 시점, 그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퇴행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심리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또 미리 또 발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봐봐요. 이 시기에 형성된 아동 문제는요, 이후의 발달과 성취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청소년기와 성인기,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적응이나 성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이게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많은 부모와 성인들 아동에게 나타난 학습 문제라든가 사회 적응 문제, 또 행동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무식했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갖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 아이들이 문제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성장을 해서는 또 어른들의 문제가 되니까 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기에 적절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아주 강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를 위해서 치료 전문가 양성이 아주 시급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알맞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회 변화에 따른 아동의 모습을 볼게요. 예, 요즘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의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요. 보통 보세요. 7개, 8개는 뭐 기본이죠. 예. 심지어는 14개에서 15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아동들도 있어요.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유치원 다닐 때는 이제 종일반 보내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면 걔 아이를 이제 찾아서 같이 집에 가고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딱 보내니까 어때요? 학교에서 너무 일찍 끝나. 그러면 제가 집에 가기까지 그 빈 시간들 있잖아. 오후 시간대. 이 오후 시간대 아이를 갖다 방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진짜 7개, 8개 그렇게 애들을 보냈다니까요. 애 둘을 키우면서. 저 진짜 이거 보고,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저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주긴 했죠.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겠냐고요. 지금 모든 그 맞벌이 부모들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이들이 맡길 데가 없어요. 그전에는 지금은 핵가족이지만 그전에 어때요? 대가족 단위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주, 손녀들을 그 부모님들이 키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엄마들은 회사를 가야 되고, 남겨져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방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계속해서 학원을 보내는 거죠. 예. 집안 열쇠 목에다 채워가지고. 예. 참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또 태교할 때도 그렇죠. 태교도 영어 테이프를 듣는 엄마로부터 또 영어 듣기를 시키는 어머니,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또 자연을 알려주고 뭐 아동들의 꼭 필요한 자연스러운 놀이 경험을 하는 숲 유치원도 또 생겨났어요. 이런 거에 반해서. 그렇죠. 하도 이제 뭐 학습 위주의 그런 것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아이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그런 걸 체험하면서 오감 체험을 하면서 자연과 접하면서 그렇게 자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숲 유치원이 생겨난 거죠. 숲 유치원 생겨난 건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놀이치료를 받으러 오는 아동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얘한테는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자, 부모들에게 익숙해져 있다. 참 이거 있죠. 이게 얘네들이 잘하면 어때요? 마마보이는 마마보이. 네, 데이트를 해서도 어때요? 엄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밥 먹고 난 다음에 어디 가야 돼? 이렇게 전화를 하는 마마보이가 된다니까요. 아동은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요? 진정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적절하게 노래하는 어린이로 어때요? 자라야 되겠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닐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닐은요. 이 자유가는 행복의 감정은 사람이 자유를 느낄 때만 가능하고 행복과 자유는 불가분의 것이라는 것이죠. 자유는 뭐예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게 자유인 거죠. 그쵸? 네.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자유란 말이야. 근데 요즘 아이들 자유는 어때요? 남하고는 상관없죠. 그쵸?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어린이에게 억지로 라틴어를 배우게 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요. 아이가 싫어한다고 하면 아무에게도 영어를 배우게 할 권리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자, 웃긴 얘기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애가 이제 둘째 아이가 지금 이제 걔가 이제 좀 있으면 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근데 걔가 어렸을 때 제가 유치원 그 시기에 영어 학원을 보냈어요. 저도 굉장히 극성 엄마였었던 거거든요. 영어 학원을 보냈는데 얘가 한참 막 열심히 다니더니 이제 그것도 다 이제 고비가 있잖아요. 고비가 딱 이제 있는데 하루는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외국에 가서 안 살 거니까 나 영어 안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영어는 다 해야 돼, 일반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게 된다면 지금 그 영어 하는 것처럼 그럼 영어 배우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 아니니까 영어를 배워야 되겠죠. 자, 닐은요. 자, 닐은 절대적인 자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더욱 자유의 개념을 구체화시켰는데 이거는 닐의 자유관에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자신의 그런 철학입니다. 예.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고요. 그래서 방종은 뭡니까?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방종은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고요. 자유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방종이 된다고 했어요. 진정한 자유는 서로 주고받는 상호적인 것이라야 하며 자기 통제, 자기 통제를 의미를 하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자기 통제인 거죠. 자, 공감 가세요? 진정한 자유가 자기 통제라는 거? 그는 참다운 자유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는요,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잘 통제할 줄 아는 자율적인 어린이가 된다고 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돼? 답은 나왔네요. 그쵸? 참다운 자유 속에서 자라나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돌봐야 돼.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이르기까지. 그쵸? 그래야만이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수가 있어요. 자, 요즘 자기 자신 잘 통제하지 못해서 자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보복운전. 그쵸? 보복운전 있잖아, 보복운전. 저 사람이 앞에서 막 알짱거려. 그럼 화가 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도 오죽 바쁘면 내 앞으로 막 끼어들어서 가겠어요. 그쵸? 그런데 내가 화가 나. 나도 늦었는데. 그럼 어때요? 막 간단 말이야. 운전을 하고 가서 그 앞에 탁 차를 갖다가 집어넣고 가다 쓰다 반복을 하고 막 심한 욕을 하고 막 싸우게 되죠. 결국은 이건 뭐예요? 자기 통제 스스로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뭐 현대 사회에서 보면은 진짜 예를 들을 게 너무 많다니까요. 일체의 부자연스러운 억압이 배제되고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선량한 자연성을 되찾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인물인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자라게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닐은요. 자, 그럼 행복이 뭐냐? 닐의 행복가는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고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행복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 교육도 아이가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을 듣는 아이가. 그가 생각한 행복의 의미는 항상 선을 의미하죠. 선. 행복은 어떻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닐의 대답은 모든 권위와 억압이 배제되고요. 권위와 억압이 배제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져서 그 자신으로 생활이 허용될 때 비로소 얻어진다라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행복은 권위와 억압이 배제되고, 그렇죠? 권위와 억압이 배제되고, 권위와 억압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위와 억압이 배제되고 자유가 주어져서 그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져서 자신으로서의 생활이 허용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것을 허용될 때 그때야 비로소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쵸? 그는 어린이들의 행복은 어른들이 그들에게 주는 사랑과 인정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감상적인 애정이라든가 소유적인 애정이 아니다라는 거고, 이거는 어른끼리 하는 에로스 사랑이잖아요. 어린이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쵸? 이거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편이 되어주는 거, 상담사가 내담자의 편이 되어주는 거. 응?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예. 여러분들은 다 상담사로서 생활을 하시기 원하잖아요. 이 상담사는 내가 정말 전문적인 상담사가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응? 내가 유치원 교사를 하든지, 어린이집 교사를 하든지, 학교 선생님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닌 내 아이를 잘 키워내든지, 아니면 뭐 단체 생활 내에서, 그쵸? 아니면은 또 아줌마들끼리 모이는 그런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내가 상담을 해 주더라도 그 내담자의 편, 상담자의 편이 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가정에서도 이제 집에 있다 보면 남편이든 아내든 이제 자기의 막 이렇게 섭섭했던 거, 화났던 거, 하루의 일과중에 있었던 부분들을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녁에. 서로 만나면. 그러면은 딱 듣고 있다가, 그거 당신이 잘못했네.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상담이 되겠냐고 더 열받지. 안 그래요? 그러면 어때? 속으로 내가 다시 너랑 얘기하나 봐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차라리 얘기 안 했으면 안 싸우는데 괜히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했다가 싸우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편이 되어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 편이 되어준다는 거. 내담자의 편이 되어준다는 거. 상담사의 기본입니다, 이거. 응? 자, 현대의 부모들은요, 아동을 자신의 소유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학원도 그들 마음대로 선택해요. 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엄마가 선택하죠. 아동은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들의 선택에 어떻게 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모르니까 따라야지. 닐은요, 서머일에서 외적인 억압이나 간섭은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의 아이들을 놓아두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생활하는 걸 관찰해서 어린이들의 본성과 본연의 모습을 알아내고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어린이의 본성은 선하고 악하지 않다. 선과 악은 현 사회의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비춘 선악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본성은 신이 주신 것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죠. 예. 그래서 뭐예요? 성선설이죠. 그쵸? 예. 이 생각은 닐의 모든 사상의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 어린이는 본래 현명하고 현실적이에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린이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생각할까는 체면이나 안목 따위는 없어요. 예. 그래서 어른들의 간섭이 없을 때 어린이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까지 발전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어른들이 간섭만 안 하면 아이들은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간섭하지 말고. 단지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게만 옆에서 조력해주기만 한다면 아이는 최고의 상태까지 발전을 한다라는 얘기죠. 예. 천지를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쵸? 어린이는 본래의 성실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서멀 학교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어린이가 본래의 성실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요, 사랑과 이해를 필요로 하여 자연스럽게 선량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인정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감상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어린이의 편이 되어주는 거. 그쵸? 어린이의 편이 되어주는 이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상태에 놓인 어린이는 공격적이지 않고 굉장히 관대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관대한 아이들인가 보면은 아이 한 명 한 명하고 정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그 아이 생각이 너무너무 관대하고요. 그 아이 생각이 정말 어른보다 너무 속 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우리 아이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치원 교육 실습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애가 좀 뚱뚱하거든요. 근데 걔가 와가지고 엄마 있잖아, 우리 그 반에 있는 어떤 애가 선생님은 왜 이렇게 뚱뚱해요? 그랬더니 다른 애가 걔한테 뭐라는지 알아? 나 걔 진짜 되게 웃겼어. 막 그러는 거예요. 라고 뭐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야, 너는 이게 선생님이 뚱뚱한 걸 보니 뚱뚱한 거 아니거든? 이거 보통이거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기고, 야, 정말 그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그렇게 배려를 하는구나. 배려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구나. 저는 정말 그 말을 듣고, 야, 진짜 그 6살짜리 아이거든요. 6세 반에서 이제 실습을 했다고 하니까.
그 6살짜리 아이가 어쩜 저렇게 선생님이 그 말을 들으면 상처받을 줄 알고 저렇게 대변해서 그런 말을 할 줄 알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 어때요? 일어나고 똑같잖아, 일어나고. 예. 아이들은요, 관대하고요. 진짜 어린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유 속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은요, 매우 관대하고 친절하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아이들은요, 매우 공상적이에요. 아이들이 공상적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생활과 공상 형식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공상을 방해해서 현실을 일깨워주지 않는 한 하루 종일이라도 어때? 공상 세계에서 즐겁게 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 시절은 놀이 시대입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놀잖아요. 놀이에서 끝나서 시작해서 놀이로 끝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놀이로 배우잖아요. 또 놀이로 치료하잖아요. 어린이 시절은 놀이 시절입니다. 아이들이 뭐 전쟁놀이, 소꿉놀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역할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때요? 대리 체험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사회성 발달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들은 또 창조적이에요. 그렇죠? 매우 창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과 독창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기 위해서는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죠. 아이들이 어때요? 한 곳에 관심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꿰뚫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뭔가를 크게 이루어내요. 근데 단지 그거를 어른들이 막는 것 뿐이에요. 아이들은요, 이 창의성이라는 거는요, 물론 이 창의성은 이제 지능이라든가 그런 게 밑받침이 돼야만이, 지능, 지식이 밑받침이 돼야만이 창의성이 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정말 그 집어넣기식의 그런 교육 안에서는요, 아이들의 창의성이 절대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은요, 일하기 싫어한다. 3세에서 8세 정도에 이르는 아주 어린 아이들과 8세에서 9세에서 20세까지 정도에 되는 좀 더 큰 어린이들 사이에는 일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예. 3세에서 8세 아이들은요, 일을 함으로써 공상 속에서 자기 어른들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보상 같은 건 전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좀 더 크면은 내가 이 일을 하면 보상이 주어지는 거. 그 보상 때문에라도 일을 한다. 예. 그래서 일에 대한 흥미가 아니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보상이 없어도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하지만 좀 더 커서는 보상 때문에 하기 싫어도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은 가능한 한 18세까지 어린이들에게는 일을 시키지 말고 자유로운 행동을 하라고, 예, 그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들은 또 이기적이에요. 어린이들은 우주의 중심을 오직 자기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라고 아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배려하는 이타적인 단계는 이러한 이기적인 단계가 진화하고 발달해서 비로소 그 이후에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또 남을 사랑하는 이타주의는 아동기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발달하게 되죠. 너무 일찍 아이들에게 남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왜 인사 안 해? 감사해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그렇게 요구하면 아이들은 그런 감정이,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요구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어때요? 위선적인 태도로서만 이런 것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린이들의 흥미는 또 직접적이죠. 관심과 흥미는 자기 주변 가까운 직접적인 것에서만 쏠려 있어요. 예, 그래서 먼 훗날의 미래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어른들은 어때요? 미래를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은 바로 지금 이 상황만 본단 말이에요. 미래 따위는 아이가 안중에도 없죠. 또 게으른 어린이는 없어요. 아이들은 어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어저께 늦게까지 놀고 막 그랬는데도 어때? 눈 딱 뜨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게으르지 않아요. 어른들은 게으르지만 아이들은 게으르지 않아요. 본성적으로 게으른 어린이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게으르면 얘는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가, 뭐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또한 어린이는 작은 원신이래요. 시끄럽게 떠들기를 좋아하고 지능탄 놀이를 좋아하고 정돈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돈 깔끔하게 하는 아이는 정말 드물어요. 아이들은 창조적인 활동을 하기에 바빠서 주위가 어지럽혀져 있다거나 더럽다거나 이런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고 원시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어린이도요, 물건을 훔쳐요. 예. 그쵸. 어렸을 때는 이거 한두 번 아이들이 경험을 해보신 내 아이라든가 주변에 그 경험을 해본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신경증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어린이도 기회가 주어지면 남의 물건을 훔친다네요. 미래에 의하면 남의 것을 훔친다는 두 종류가 있대. 첫 번째는 소유욕의 충족이나 하다든가 모험심에서 하는 그런 거.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시기가 지나면 안 해요. 그래 두 번째는 신경증적인 어린이를 하는 습관적이고 강박적인 도둑질이죠. 네. 이거는 애정의 결핍에서 오는 경우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아이들은 도둑질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서 돈이나 시계, 보석 등을 훔치는 거죠. 이건 어떻게? 이건 고쳐야지.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의 사랑과 결핍, 성에 대한 지나친 금지가 겹쳐서 생기는 도벽증도 있고요.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금지시킨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 태도를 고쳐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어린이들은요 흔히 거짓말을 하는데요. 거짓말 하는 거 아시죠? 네, 아이들도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참말을 했다, 내가 바른 말을 했다, 엄마한테 혼날까봐, 더 혼날까봐. 네, 내가 이제 접시를 깼어. 근데 내가 깬 거를 엄마한테 알리면 엄마가 나를 더 혼낼까봐, 내가 안 깼다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 있죠. 예,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두 번째는 공상에서 오는 거짓말. 이게 현실인지 공상인지 잘 몰라, 구분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자기가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굳이 고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세 번째는 어른들을 본떠서 하는 거야. 예. 왜 가끔 그러죠. 전화가 이제 때리러 오는데 그래 엄마가 있는데도 엄마 없다 그래라 그러면 어때요? 엄마한테 거짓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이 나쁘다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렇게 그런 거짓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어린이들이 이제 자위 행위를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랑 이제 조금 이제 달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른들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얘를 뭐 더 다그치고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나쁜 것이라고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애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또 심한 아이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게 심심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아이한테 과업을 자꾸 주는 거죠.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어린이들은 죽음에 대해 별 관심이 없죠. 예. 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생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차 있을 뿐 죽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닐은요 자유 삶 가운데서 자유를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적절한 전제를 가진 양육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부모들의 적절한 제재를 통해서 아동들에게 바람직한 자유관을 심어줘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동 심리치료 역사를 볼게요. 자, 요즘 어때요? 아동들에게도 어떤 그런 아동 그런 발달에 대해서 도전으로 이제 이런 스트레스 요인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발달적인 그 도전으로 인식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 이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 있잖아요, 그렇죠? 폭력, 따돌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커져만 가고 있어요. 앞서서도 얘기를 했듯이요. 이런 거는 단순히 아동계 문제뿐만 아니라 훗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사회 적응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있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국내에서 이제 아동 상담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제도 차원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학교에서도 왜 옛날에는 이제 생활지도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학교에 이제 그 상담해주는 상담사 선생님 또 상주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훈육 위주의 생활지도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학생 지도 방법이 요구가 됐지요. 그래서 1958년에 학교 카운셀러 연수 과정을 신설해서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서 상담의 기본 내용과 기법들을 교육을 합니다.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상담 기관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연수 과정을 이수해가지고 일선에서 이제 학교에서 상담을 하는 교사의 수가 늘어나게 되죠. 1963년대는 이제 한국 카운셀러 협회가 결성이 됐고요. 70년대는 외국에서 상담에 관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상담자들이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사가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붐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80년대에는 학교 장면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됐던 그런 상담이 점점 더 이제 지역 내 바깥으로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상담기관이 설립이 됐고요.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학교에서 그런 심리치료학과라든가 관련 학과를 전공한 석박사들이 또 많이 배출이 되죠. 그래서 상담소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소아 청소년 신경정신과도 이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볼게요. 그럼 아동 상담의 개념이 뭐냐?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단순히 정보를 얻고 몰랐던 지식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는다고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간단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지적인 동시에 감정적이죠. 그렇죠? 네. 행동적인 존재예요. 지적인 영역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감정상의 부조화로 야기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동상의 부조금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상담은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의 그런 현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런 생활 과정상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런 상담사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상담이란 용어는요, 카운셀링에 대한 번역어로서 라틴어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모든 영어들이 거의 이제 라틴어에서 많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라틴어에서 컨셀러에서 유래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고려하다, 반성하다, 숙고하다, 자문하다, 조언받다, 그리고 조언을 구하다, 이런 등이 이제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쭉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사용하는 용어들을 쭉 이렇게 오다가 이거 외에 심리치료, 태도 변화, 행동 수정, 의사결정, 문제 해결,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전문적인 기법에 의한 새로운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다 이제 상담을 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상담의 의미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정의를 소개를 해보면요, 로저스는요, 상담은 개인의 태도라든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일련의 개인적인 접촉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터저와 스톤은요, 상담은 자기와 환경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장래 행동의 목표나 가치관을 확립해서 명료화하도록 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의미 있는 학습을 강조를 했어요. 환경, 자기 자신과 환경. 그렇죠? 또 이장호는 뭐라고 얘기했나?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 대면 관계에서 자기의 생활 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박성수는요, 상담이란, 자, 이렇게 우리가 왜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듣냐면, 왜 여기서 상담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니까. 그죠? 상담이란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수용적이고 구조화된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 속에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해 의미 있는 이해를 증진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 스스로가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여러 심리적인 특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도록 원조해서 결과적으로는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심리적인 조력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김기현은요, 현대 상담에는 면대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면대면이 뭐야? 직접 얼굴 이제 맞대놓고 상담하는 거. 그죠? 인터넷이나 전자메일 등을 활용한 상담. 두 번째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상담. 이렇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활용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컴퓨터 안에 이렇게 프로그램화된 거 가지고도 또 상담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한 정의는 인간이라든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런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마다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 상담 뭐냐?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 상담이 성립되려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도움을 주는 상담자가 있어야 돼요. 그쵸? 맞잖아요. 응. 두 번째는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상담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예. 이 상담이 전문적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장님을 인도할 수 있어요? 못 인도하잖아요. 그쵸? 장님은 누가 인도해? 반드시 눈뜬자가 인도하잖아. 예.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상담사에 의해서 제공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기초에 둔 과정이에요. 상담은 개인 존중에 기초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 협력 활동이다. 예.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상담은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상담은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요. 다섯 번째는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거나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거죠. 뭐야? 내담자의 행동 변화가 뭐예요? 상담의 중요한 결과. 상담 백날 해도 내담자가 변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거는 올바르게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토대로 이제 아동 상담의 의미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성진은요, 아동 상담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라든가 남상인, 김창대, 김태코는요, 아동 상담은 아동하고 아동 관련인과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봉사, 자문활동, 매체를 통해서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 및 성장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아동 문제는요, 아동 자신의 기질적인 특성이죠. 그죠? 그래서 그 특성으로 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그런 기질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만 환경이라든가 주 양육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어때? 더 많아요. 아동들, 문제 있는 아동들 보면은 진짜 기질적인 문제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꼭 그 아이하고 관계되어 있는 주변의 인물들, 그리고 또 더 많이 발생되는 게 어딘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내 갈등. 네, 그런 거.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아동은요, 그런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적응 행동으로 변화시켜도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발생이 됩니다. 아동이 심리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심리치료 다 받았어. 아이가 굉장히 나아졌어. 돌려보냈어. 근데 집안은 결코 그런 주변 상황이라든가 생활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그게 다시 온다니까요. 네. 그래서 아동 상담의 1차적 대상은요, 아동이지만 아동 관련이라든가 아동 관련 기관 역시 아동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상으로 여기까지 우리 아동 상담이 사회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또 상담의 어떤 변천이라든가 아동 발달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